싶은 교육 채널. 자, 1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독서 치료회에는 누가 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 말을 조금 비틀어 보면 누가 불가능합니까? 라고도 바꿀 수가 있겠죠. 자, 먼저 독서 치료의 유형을 설명을 드리고자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요. 크게는 세 가지 측면으로 유형을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는 대상에 따른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 사람의 문제가 얼마나 큰가 적은가를 가지고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구분을 지었냐면 대상의 문제 정도에 따라서 발달적인 치료, 그 다음에 임상적인 치료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발달적이라고 하는 말은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분들이 포함이 되는데 아주 큰 문제가 없는 경우, 하지만 누구나 살아가면서 고민이 걱정이 있죠, 그렇죠? 그런 정도를 다루는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일반 사람들, 일반 아동들이 포함이 되는 그런 영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상적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클리니컬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한, 예를 들면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장애는 없지만 그래도 꽤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현재 국내의 독서 치료는 발달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90% 이상이 발달적인 치료, 즉 일반 아이들, 일반 청소년들, 일반 어른들을 위해서 행해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구분은 바로 대상별로 구분을 짓고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상호작용 정도에 따른 그런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료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발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는 활동까지 들어가서 상호작용을 하는 게 치료의 기본 전제인데 과연 그 정도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뭐 이런 차이입니다. 즉 치료자가 얼마나 개입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그런 차이인데요. 사실은 상호작용은 중요한 부분이고 반드시 필요에 따라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은 유형을 나누는 게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상황에 따른 유형은 무엇이냐면 치료사 한 명에 참여하는 사람이 한 명이냐 아니면 여러 명이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거를 저희는 개인 치료 또는 집단 치료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인 치료는 1대1인 경우를 말을 하는 것이고요. 집단은 1대 다인 경우를 의미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걸 알려드릴게요. 집단 치료인 경우에는 과연 몇 명까지가 허용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보통 한 학급 같은 경우는 20명이 넘죠.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 치료를 위해서는 인원을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사 한 명에 10명 내외 인원이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8명에서 12명까지 사이가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최대로 만약에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15명까지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전문 치료가들은 10명이 넘어가는 경우라면 꽤 사람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혼자만 진행을 하기보다는 본인이 주치료사가 되고 보조로 2명까지 인력을 두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참여하는 분들을 관찰할 수가 있고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른 유형은 1대1, 즉 개인 치료냐 아니면 1대 다, 집단이냐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유형별로 구분을 지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나아가서 대상을 정해야 되는데 금방 이야기 드린 것처럼 치료가 1대1인 경우와 1대 다인 경우로 나누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1대1인 경우에는 절차에서 이미 설명을 드린 바 있는 것처럼 면접을 하는 게 먼저입니다. 당연히 접수 면접을 해야 되겠죠. 또 필요하다면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이 그 다음 작업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누구나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거를 해야 되냐면은 내가 이 사람을 도울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겠는가. 지난 시간에 의뢰라는 말도 이야기 드렸죠, 그렇죠? 가능하다면 도울 수 있는 만큼 돕는 게 가능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그 사람을 맡기보다는 얼른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간결하죠?
개인 치료인 경우에는 면접, 검사, 평가를 한 다음에 분석을 한 그 결과를 놓고 가능하다 그러면은 고를 하는 거고 불가능하다 그럼 스톱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런데 치료가 만약에 1대 다인 경우는 조금 복잡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거다 보니까 복잡해지게 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개인 치료와 마찬가지로 다 개인 인터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즉, 이 사람이 정말 이 치료가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가늠하기 위한 만남을 갖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을 선별을 해서 치료에 넣을 것이냐 아니면 뺄 것이냐를 정하는 게 제일 좋은데, 사실 지금 현상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든 도서관이든 어느 곳이든지 간에 구성원들을 모집을 해서 인터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치료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은 공지를 통해서 모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첫날에 첫 만남을 갖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거기서 이런 작업을 한 다음에 당신은 가시오. 그럴 수가 없지요. 대부분은. 그래서 사실은 인터뷰라는 작업들은 거의 대부분 생략을 하고 있고, 처음에 만남과 동시에 좀 확인을 하는 작업들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무엇이냐면 충분한 효과를 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나는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치료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요, 우리 학급 아이들 만약에 전제로 하신다면은 인터뷰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주제 목표에 따라서 이번에 들어갈 아이들을 따로 이제 추려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게 두 번째 작업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인터뷰를 한 다음에 이 사람을 넣을 것인가 뺄 것인가 결정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요, 이런 것도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요, 일반인 집단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곳에 참여할 수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신질환이 있다라든가 이렇게 이제 큰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별도로 치료를 실시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일반 학급으로 예를 든다면 장애 학생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라면은 같이 포함을 시키는 것보다는 별도로 하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장애 학생이 상처를 더 입을 수도 있고요. 그러한 상황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예상을 하시어서 별도로 구분을 짓는 게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더불어서 한 사람을 참여를 시킬 것이냐 탈락을 시킬 것이냐, 그럴 때 여러 가지를 물론 보고 파악을 하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동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이 치료를 받고 싶어 하는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보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동기가 높으면 우선 참여를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당연히 더 도움을 받겠죠. 이 치료에 임하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동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렇게 집단이든 개인이든 하나의 사례가 있으면은요, 저희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개념을 잡는다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이거를 한마디로 사례 개념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까 이야기 드린 접수 면접, 절차 이런 거랑도 맥이 다 있는 그런 작업인데요. 사실은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설명을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자, 사례 개념화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치료받으러 온 사람의 문제, 증상, 원인이 있겠죠. 또 관련된 요인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분석을 통해서 치료에 대한 방향을 정하는 것, 이런 것들을 사례 개념화라고 보통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는 진단, 평가, 치료 가설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작업을 잘 해놓게 되면은 당연히 치료가 잘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작업이 미숙했다, 어딘가 미흡했다, 그러게 되면은 분명히 치료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작업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례 개념화는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정보의 분석이라고 하는 게 1단계고요. 그 다음에는 분류 및 명명이라고 하는 게 2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원인, 관련 요인에 대한 설명이라고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개입 방향과 방법을 정하는 것, 이렇게 크게 4단계로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와서
처음부터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정보의 분석이 1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이야기 드린 면접을 하는 것 또는 검사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에게 물어서 언제부터 어떤 이유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인지, 그럼 지금의 현상은 어떤지 물어보는 거죠. 검사를 했습니다. 체크를 해보라고 하든 그림을 그리라고 하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심한지 등등을 보는 거잖아요. 즉 정보를 역시 얻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정보들을 하나하나 얻어서 분석을 가한다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그 예를 보면서 정보가 될 만한 게 무엇이 있는지, 그러면 그 정보들은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는지 그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남자는 고3 남학생입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하는 도중 시선을 회피하고 손으로는 휴지를 뜯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여기서 정보가 될 만한 거는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시선을 피하고 있다. 눈에 보이죠, 그렇죠? 눈맞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보가 될 수가 있고요. 동시에 휴지를 뜯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현상이죠. 눈에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역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사람은 왜 눈을 피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게 못마땅하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즉 불만이 있다. 치료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등등일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자신감이 부족하다. 일 수도 있겠죠. 눈맞춤을 안 하고 피하니까 자신감이 없는 게 아닐까,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있는가 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이 사람은 사실은 분노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눈맞춤을 못하는 것이다. 등등의 분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같은 맥락으로 휴지를 뜯고 있다. 손으로 계속 왜 그러는 걸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불안한가 보다. 이 사람은 초조한 게 아닐까, 또는 물어볼까 봐 두려운 게 아닐까, 들킬까 봐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또 분석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치료를 받으러 오는 분들은 자기가 원했건 그렇지 않건 우리에게 정보를 줍니다. 말로도 물론 정보를 주지만 행동으로 주기도 하죠. 그렇죠? 그걸 저희는 언어, 비언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면밀히 계속 관찰을 하면서 이야기를 묻고 답을 들어가면서 정보를 파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게 1단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정보가 있으면 그만큼 이 사람을 이해하는 데에 더 풍부한 것들이 생긴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만남의 초반은 주로 정보를 얻어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정보를 분석을 했으면은요, 그 내용들을 분류를 하고 명명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명명은 이름을 붙이는 거죠. 즉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불안한가 보다 불안감, 두려운 것보다 두려움, 분노가 있는 게 아닐까 분노, 이렇게 어떤 단어로 규정을 해버리게 되면 그거는 사실은 이름을 붙인 거죠. 이 사람의 이런 상황들은 아마 분노의 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분노, 이렇게요. 우울감이 아닐까요?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은 결국 명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분류는 뭘 말하는 거냐면, 자, 이 사람에게 우울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울의 정도가 이만큼인 것 같아요. 경미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최고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등급을요. 그거를 우리는 분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 그 사람에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정도를 나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걸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감기. 겨울이 오게 되면은 감기 환자가 많아지게 되죠. 그렇죠? 날이 추워지게 되면, 환절기 이럴 때가 되면은 감기에 걸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감기의 종류가 많죠. 코감기, 목감기, 열감기, 몸살감기 등등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감기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그러면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명령과 분류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또 나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열감기, 그럼 그건 명명입니다.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런데 열의 그 정도를 보니까 37도,
열이 아주 높은 건 아니죠. 미열이죠. 그렇죠? 39도. 높네요. 41도. 더 높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도를, 그런 것들을 분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두 번째 작업입니다. 자, 연결을 치자면은요, 정보를 먼저 파악을 하는 거고 동시에 분석을 행합니다. 그런 류의 이 사람의 문제는 이것이군. 그 다음에 이 정도의 지금 문제 양상을 보이고 있어 라고 나누는 게 그 다음 단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죠.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이런 문제가 시작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게 세 번째 단계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도 몇 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써 있냐면은요, 주 원인, 그러니까 주 요인, 그 다음에 부요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속담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속담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렇죠? 자, 여기서 때리는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말리는 시누이도 있습니다. 둘 다 식구들이네요. 그럼 결론은 뭐가 나올까요? 시댁이 정말 싫다. 나는 시댁이 정말 싫어.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시댁에만 가면 몸이 부대끼고 갈등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주부에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그럴 때 주요인은 무엇일까? 때리는 시어머니, 부요인 말리는 시누이, 결론 둘 다 싫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요인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럼 치료에서는 어느 게 중요할까? 주가 물론 중요하겠죠. 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를 파악을 하고 주에 대한 걸로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치료에서는요. 자, 그 다음 아래에 가보시게 되면 또 요인이 뭐가 있냐면은요,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외로 구분을 짓고 있는 거죠. 즉, 내적인 부분은 그 사람의 성향, 뭐 성격,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고요. 외적인 요인은 그를 둘러싼 환경들이 있겠죠. 그렇죠? 가정이라든가 뭐 부모, 형제, 학교라든가 선생님, 뭐 친구들, 이런 환경들이 다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도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역시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가 나와 있냐면 발생 요인, 유지 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이런 문제가 시작된 그런 요인이 있겠죠. 그렇죠? 촉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요인은 처음에 시작이 된 거는 알겠는데 왜 그럼 그게 반복이 되고 있느냐, 해결이 왜 안 되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느냐에 대한 그런 요인입니다. 예를 들면 발생 요인에는 뭐가 있냐면은요, 유전적인 결함이라든가 과거의 그 트라우마라고 불리는 외상적인 경험, 그 다음에 손상, 중독, 이런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유지 요인에는 뭐가 있냐면은요, 생리 구조 및 기능, 그 다음에 동기, 욕구, 2차 이득, 자아 개념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특히 유지 요인에 대한 부분 중에서 2차 이득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이런 겁니다. 내가 한번 이렇게 했더니만 뭔가 얻어지는 게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만약에 나에게 득이 된 면이에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은 그거를 계속 얻고 싶은 바람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계속 그 부분을 버리지 못하고 갖고 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은요, 만약에 가출을 한 아이가 있습니다. 처음 가출을 했더니 부모님,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백방으로 알아보고 찾으러 다니고 그러십니다. 결국 며칠 만에 이 아이가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러자 옛날에는 주로 이제 주변의 어른들이 안 돼 하던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아이가 들어오자마자 다 돼로 바뀝니다. 게임 맘대로 해. 용돈 더 줄게. 원하는 게 뭐야? 다 이제 주게 됩니다. 그럼 그 아이는 얻어진 게 있죠. 나갔다가 왔을 뿐인데 혼내기보다는 오히려 무엇인가를 막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2차 이득이 오래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유지가 되면 이제 끊기겠죠. 그렇죠? 다시 제재가 들어가겠죠. 그러자 이 아이는 또 나갑니다. 왜 그러느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2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유지 요인 가운데 한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은요, 통제 요인, 비통제 요인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쵸?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요. 내가 내 그 범위 내에서 내 의지로 통제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인데요. 사실 치료 같은 경우에는 방법에 대한 모색을 하는 게 반드시 들어가겠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결을 지향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모색을 하는데,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좋은 게 있다고 해도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먼저 가늠을 해봐야 되겠죠. 정말 좋은 방법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치료는 저희가 물론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스스로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죠. 자기 스스로가 여기서 이야기 나눈 부분들을 실행해보는, 그러면서 수행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답을 줄 수도 없고 치료사가 개입되는 부분들도 한정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나는 떠올렸고 그걸 이야기를 해준다고 해도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라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바로 통제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한 반대로 비통제는 무엇이냐? 정말 좋은 방안이라 하더라도 그가 할 수 없는 것, 내 범주 내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요. A라는 성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늘 고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자기의 그 체격, 외모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요. 살을 못 빼요. 하지만 날씬해지고 싶어, 이뻐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럴 때 방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성형을 하는 것, 지방 흡입을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빠른 방법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원하는 모습을 만들 수도 있는 방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확인을 해보니 그럴 만한 여건이 못 됩니다. 또 무섭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럼 당연히 이게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통제가 아니란 이야기, 비통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예를 들면 식단에 대한 조절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 운동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 금식 이런 것들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거를 듣고 할 수 있어요. 한번 계획을 세워볼게요. 라고 나간다면 그 통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치료는 결국 해결을 지향하는 면이 있는데 그럴 때에는 반드시 방법에 대한 모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의 것인가 아닌가를 정한다는 것인데 그게 바로 통제와 비통제에 대한 요인입니다. 치료는 당연히 통제 쪽으로 초점을 두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크게 4가지의 요인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게 되면은요, 비로소 이제 우리는 한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앞서 절차에서 이야기 드렸던 목표를 세우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도와야 되니까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되겠다. 물론 전략이 쓰이겠죠. 그 안에는요. 네,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계획이 나오고 실행이 되게 되면은 비로소 치료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사실은 앞 강의의 보충이기도 하고요. 좀 다른 맥락의 설명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오픈교육 채널 라이브 아트.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